come on, sit next to me. I wanna see my favorite color when I look into your eyes. Nice guys may finish last, but they always get the good girls right. 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토요타의 소형 해치백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프리우스 C인데요. 일본에서는 아쿠아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 여행을 가며 비츠를 비롯해서 이와 같은 이제 경제적인 차를 많이 렌트해서 타곤 하는데요. 기존의 신형 프리우스와 비교했을 때 사실 구성적으로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클래스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실용성 부분에서 프리우스 C가 어떤 매력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프리우스 C는 토요타 프리우스 라인업의 막내입니다. 프리우스를 중심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프리우스 프라임, 크기를 키우면 프리우스 V가 되고 크기를 줄이면 프리우스 C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프리우스 C는 일본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토요타가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차량 2위를 차지했을 정도인데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일본 내수 판매 1위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인기와 달리 해외 평가는 썩 좋지 못합니다. 미국 컨슈머 리포트는 저렴한 플라스틱 마감, 느린 가속, 불편한 운전 자세, 큰 소음, 소형차임에도 민첩하지 못한 핸들링 등 많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프리우스 C를 타다가 쉐보레 아베오나 현대 엑센트를 타면 마치 벤츠를 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프리우스 C는 구성적으로 다소 부족합니다. 지난 2011년 첫 등장한 이후 두 번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현재 이루고 있는데요. 프리우스 C가 사용하는 토요타의 B 플랫폼은 2005년 처음으로 상용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에서는 이미 2018년형 모델을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사양은 2017년형 모델을 판매한다는 점인데요. 2018년형 모델은 후방 카메라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고 긴급 제동 시스템과 차선 이탈 경고, 오토 하이빔과 같은 안전 사양이 준비됩니다. 하지만 국내 사양에는 이와 같은 안전 장비들이 모두 빠집니다. 구성적으로 볼까요? 센터 패시아에는 라디오와 에어컨만 있습니다. 리어뷰 미러에는 ECM 기능도 없습니다. 또 조립 품질이 떨어지거나 저렴한 소재가 상당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소형차가 갖는 보편적인 수준이며 머리 공간은 차급 대비 충분합니다. 대신 뒷좌석 도어의 열리는 각도가 좁기 때문에 드나드는 데 다소 불편함이 따릅니다. 반면 트렁크 공간은 무난합니다. 하이브리드의 막내 프리우스 C가 주행 완성도와 연비 부분에서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프리우스 C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사실 차량 특성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와인딩 로드는 맞지 않는데요. 네, 차량 환경 때문에 여기서 달리는 모습을 보여드릴 뿐 실제 주행 등은 시내 주행에 더 비중을 뒀습니다. 그래도 한번 달려볼까요?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이 가속 페달 사이즈가 살짝 작은 편이기 때문에
네, 발이 크신 분들은 이 페달 조작감이 살짝 어색할 수 있고요. 스트로크 자체는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차가 달려나갈 때 가속력 최대한 지금처럼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차가 달려나갈 때 이때의 성능은 무난한데요. 네, 여기서 잠시 발진 가속 성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11.3초 이 정도의 성능이면 사실 준중형급 1.5에서 1.6리터급 엔진을 장착한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체 사이즈를 비롯해서 무게 등을 감안한다면 약간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고의 힘을 끌어내고 있을 때 적어도 모터가 엔진을 도와주고 있을 때의 가속만큼은 타협할 수준은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엔진은 최고 출력 72마력, 전기 모터는 최고 출력 61마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합산한 시스템 총 출력은 101마력 정도 되는데 체감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게 되네요. 다른 것보다 이제 시내 주행을 할 때 가속 페달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밟고 있는 상황에서 앞차와 이렇게 좀 자꾸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가용 구간에서의 가속 페달 조작량이 한 풀가속 대비 한 4분의 3 정도가 이루어졌을 때 다른 차들과 발맞춤을 해나갈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사실 조금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엔진 특성 때문에 이 가속 페달을 밟는 양이 많아지면 소음 부분에서도 조금 불리함이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은 하이브리드 시스템 탑재에 따른 그런 특성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반면 시내 주행을 할 때 사실 이제 약간의 답답함은 있지만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주행 연비인데요. 저희가 테스트한 주행 연비를 한번 볼까요? 시내 주행에서 분명히 좋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제 평균 시속이 이보다 낮아지더라도 연비 자체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시내 단거리 주행을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반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승차감인데요. 앞서 김선웅 기자가 컨슈머 리포트에서의 평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국내 사양은 이제 아베오, 또한 이제 현대차의 엑센트와 비교를 한다면 주행 때 느껴지는 어떤 승차감이나 이런 점들로 본다면 정말 좀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때문에 저 역시도 좀 전에 이제 시내 단거리용으로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가령 이제 서울로 얘기를 하자면 올림픽대로 혹은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을 때 이때만 해도 승차감 저하가 상당히 두드러지는 만큼 이런 부분은 토요타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특히나 이제 이 서스펜션 부분에서 처리해내는 능력이 사실은 좀 아쉬움을 주고 있고 또한 타이어와 서스펜션에서 거르지 못한 충격이 차체를 통해서 그대로 실내로 전해지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비춰집니다. 사실 최근 차량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부분인데 마치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 옛날 프리우스를 탈 때 혹은 옛날 경차를 탈 때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전 세대 모닝과 이제 비교할 정도라고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았었는데 이런 차체의 어떤 그런 견고함, 물론 이제 세이프티 측면에서는 2015년 이후로 보강하면서 그래도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세이프티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차를 타고 있을 때 그때의 만족도가 중요한 만큼 승차감 부분만큼은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때 그런 노면 진동이 페달로조차 전해질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 안락함, 자동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안락함 측면에서 본다면 현 세대 국산 경차보다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쉽네요.
또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기준 자체가 최신 모델들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최신 사양의 프리우스와 비교를 한다면 프리우스가 신모델이 나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꿨죠. 뭐 플랫폼을 비롯해서 차체가 실제 이제 승객에게 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감에서도 분명히 뛰어났습니다. 반면 현재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이제 스티어링 휠이 이 토요타 하고 이제 프리우스와 같은 형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조작을 할 때 어떤 조작성 측면에선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내 주행 같은 경우 이 스티어링 휠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조작에 따른 그런 이제 불필요한 그런 움직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사이즈만큼은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스티어링 시스템을 다룰 때 특히나 이제 핸들링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한 7년 8년 전에 현대 기아차의 초기형 C타입 MDPS와 견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내부적으로는 차라리 그때의 이 C타입 MDPS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패널도 있었는데, 이 스티어링 시스템, 특히나 직선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꾸준하게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아쉬움도 있고, 또한 그런 어떤 노면의 그런 거친 것들이 스티어링 휠에도 계속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세월의 흔적이 다소 좀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타가 자랑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죠. 앞서 이제 말씀드린 연비도 여기에 기인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선웅 기자에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상당히 유명하죠.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CVT입니다. CVT라는 이름 때문에 일반적인 CVT와 상당히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CVT의 정체는 바로 전기 모터입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병렬형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모터가 자리하는 방식인데요. 현대 아이오닉과 기아 니로를 살펴보면 듀얼 클러치 변속기에 전기 모터가 부착이 돼서 엔진의 힘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직렬형 하이브리드는 모터가 자동차를 구동하고 엔진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의 역할만 합니다. 전기차가 변속기가 없는 것처럼 직렬형 하이브리드 역시 별도의 변속기는 없습니다. 그럼 다시 토요타의 직병렬 방식 하이브리드를 알아볼까요? 엔진이 있고 발전기 모터와 구동 모터가 있습니다. 엔진이 모터를 통해서 직접 구동력을 전달시키거나 발전기로 변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 장치가 PSD라고 불리는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입니다. 두 개의 모터와 엔진이 함께 작동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마치 CVT 변속기가 작동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엔진 회전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속도가 상승하고 변속 충격이 없는 것도 비슷한데요. 하지만 벨트와 풀리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 모터만으로 이렇게 구동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전자식 CVT라는 뜻으로 이 CVT라는 이름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살펴보면요, 전기 모터가 전기 신호만 받아서 변속을 해주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전진과 후진을 아무런 변속 충격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직병렬 방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하체를 살펴볼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왜 이렇게 변속기 크기가 작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겠죠? 실제 물리적인 변속기가 아니라 두 개의 전기 모터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피가 상당히 컴팩트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런 것은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CVT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모르고 접근하게 되면 이제 뭐 변속기가 너무 좀 이렇게 부실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변속기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께서도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간단히 뭐 정리를 하자면 핸들링은 국산 경차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이제 국산 경차들이 완성도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하기에도 좀 부족함이 있고, 국산 소형 해치백들과 비교를 한다면 비교 자체가 좀 불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비춰지네요. 또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의 이질감 역시도 큰데 아무래도 과거의 시스템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처럼 이렇게 쭉 주행을 하다가 긴급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일단 페달을 밟았을 때 한 템포 늦게 작동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제동 거리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거리 자체는 이제 42m 중반을 마크하고 있고 이것이 늘어지더라도 43m 초반이기 때문에 제동 내구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합니다. 또한 차량의 컨셉상 보통 이제 한 사람의 운전자가 타는 경우가 많고 많아야 한 2명 정도 이렇게 승객이 승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제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타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뒤쪽에 시스템 자체가 드럼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 것보다도 이제 긴급하게 제동력을 끌어냈을 때 브레이크 시스템의 제동 편차가 엿보입니다. 때문에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차량 자체의 모션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좀 보완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너링 성능 자체는 무난한데요. 타이어는 175mm급. 아무래도 이제 연비를 감안해야 하는 만큼 사이즈를 상당히 작게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제품은 브리지스톤의 EL400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이어인데 내구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성능 부분에서 아쉬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프리우스 C의 이런 어떤 종합적인 성능과 비춰서 바라본다면 이 타이어의 성능 자체가 그렇게 아쉽지는 않네요. 참고로 같은 타이어라 하더라도 제조사가 OE 타이어로 채용을 하게 되면 타이어 제조사가 그 같은 패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컴파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튜닝을 해주기 때문에 성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사이즈를 감안해서 본다면 제가 탔었던 그 여러가지 차에 장착된 브리지스톤 EL400 중에서는 그래도 만족도 부분에서 가장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도 뭐 코너링 성능 자체가 이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고요. 뭐 하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차량 자체가 이제 시티카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 사실은 이제 국내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경차의 기준으로 봐서 이 시내에서의 단거리 운행을 할 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보면 뭐 코너링 자체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만 이제 시내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이 핸들링 부분은 조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도 소형 차량인 만큼 무게라는 부분에서 특히나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되면 배터리도 탑재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무게라는 부분에서는 수긍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무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200kg 미만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무난합니다. 소음이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여기서도 살짝 아쉬움이 나오는데 오토스탑이 당연히 장착이 되죠. 이 때문에 차량이 정차했을 때 이때의 소음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차들과 페이스를 맞추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그 밟는 양이 약간 많아져야지 이 페이스를 맞출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했을 때 엔진 소음이 다소 높아진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시속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을 때 62dB 타이어 사이즈를 감안한다면 사실 수치는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더욱이 시속 10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윈드 노이즈, 소위 말해서 이제 바람 소리가 다소 좀 크게 부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강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와 같은 차들을 순수 이제 도심에서만 활용을 하게 되는데 국내는 여건상 도심에서만 움직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차를 사용하지 않죠. 때문에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환경을 감안해야 되는데 승차감 부분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고 특히나 이 윈드 노이즈 부분에서도 아쉬움을 주기 때문에 향후에 이 토요타가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더 좋은 그런 프리우스 C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프리우스 C 가격은 약 한 500만원 정도 되죠.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해서 바라본다면
한 3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성비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차라리 국산 소형 SUV 혹은 뭐 최근에 이제 르노 삼성도 클리오를 내놨는데, 차라리 이제 그쪽에 어떤 주행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시내에서 정말 뭐 단거리로 뭐 5km 내외 이렇게 다니실 그런 소비자분들이 아니라면 조금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차를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소비자층이 있는데요. 네, 한국도로공사에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솔린이긴 하지만 연비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점을 볼 수 있고, 특히나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이 도로가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선 네, 도로공사에는 정말 뭐 좋은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어떤 차량에 들어가 있는 구성 이런 것들을 본다면 가격을 한 400~500만 원 정도 낮춰서 세금 혜택을 봤을 때 어떤 그 1000만 원대 중후반 정도 요 레인지에 걸렸을 때 만족감이 조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성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시티카의 용도로 활용한다면 네, 조금 더 기능이 많은 그런 국산 경차 쪽이 살짝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그 구성 부분에서 도요타가 인색할 때가 많은데, 특히나 이 모델 더욱이 이제 신형 모델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도 국내 시장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어떤 기능적인 부분까지도 다 빠져 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좀 실험 정신으로만 차를 가져와서 이렇게 팔고 있지 않은가. 과거에 이제 코롤라 같은 경우가 들어왔을 때 사실 네, 어떤 구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망했었죠. 때문에 이제 렌터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가 이렇게 조용하게 이제 수명을 마쳤는데, 사실 이 프리우스 C도 그다지 녹록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중고의 프리우스 혹은 네, 연식은 이제 살짝 떨어지더라도 렉서스의 CT200H 중고차 정도를 구입하시는 것이 낫겠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도요타가 어떤 그런 경쟁력에 대해서 살짝 캐치를 했기 때문인지 차량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우스 C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네, 유해 할부 이런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그때 한해서 30일 이내에 차량을 바꿔준다고 하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도요타가 소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도요타 프리우스 C. 사실 일본에서 이 차를 이제 겪어봤을 때 네, 어떤 그 파워트레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느꼈었고, 특히나 이제 이 차체가 전하는 그런 아쉬움들에 대해서 느꼈었는데, 그래도 이제 수출 사양인 만큼 무엇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네거티브한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 뭐 도요타에 정말 좋은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많이 있죠. 네, 추천을 드린다면 조금 더 가격을 쓰시더라도 프리우스 쪽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린 CT200H 중고차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서 주행에 대한 그런 만족도를 좀 더 높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프리우스 라인업에 네, 뭐 좀 캐주얼한 그런 모델 프리우스 C를 만나봤습니다.